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벌써 그 5년이 넘었네요. 2014년도에 조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로 해서 동농 선생님, 그다음에 그 아드님이 김의한 선생님, 며느님 정정화 선생님,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그 꼬마아이가 오늘 저 최고령으로 참석해 주신 김자동 회장님이십니다. 이 사진은 안타깝게도 합성 사진이죠. 왜냐하면 김자동 선생님, 그 회장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동농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동농 선생님께서 이제 망명하실 때 나이가 74,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이가 77이니까 100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아주 삼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은 중상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뭐 벌써 이만열 선생님도 그 동건 선생님보다 연세보다 더 위시고, 또 여기 신동범 선생님, 또 뭐 신봉영 선생님, 아마 그 동농 선생님 그 돌아가시던 해 연세쯤 그 대개 그 되신 것 같습니다만, 그 지금이야 이제 그 아주 청춘이지만 100년 전에는 저희 참 그 힘든 나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우리 김자동 회장님 정도의 연세,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농 선생님께서 임시정부에 가셨을 때, 그때 임시정부에서 누가 제일 원로 대접을 받고 있었냐면은 이발 선생이라고, 이동희 선생이 아버님인데 동농 선생님보다 거의 한 10년 아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보다 한 두어 살 더 잡수신 분이 박은식 선생님인데 박은식 선생님이 원로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농 선생님께서 박은식 선생님보다 한 10한 2, 3년 위이시니까 정말 원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뭐 사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경청사 방문할 때 우리 김자동 회장님 또 김선현 대표님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그 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 동농 선생님께서 아직도 서훈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서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신청했습니다만 또 그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서훈 얘기는 이제 좀 끝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선 그 동농이라는 그 한 그 거인의 삶을 우리 격동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장동김 씨, 안동김 씨라고 보통 하죠. 안동김 씨 그 명문가, 그죠? 명문가이긴 하지만 서울이라는 제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동김 씨는 이 청음 김상원, 여기가 아우님이고 또 여기 선원 김상용, 그 두 분의 순절, 그 두 분의 그 저런 순절 때문에 저게 바탕이 돼서 이 조선 후기의 어떤 그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었죠. 물론 국헌물실이라고 해서 그 왕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것, 그게 현실적인 거였지만 저런 명분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셨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그 서울이셨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그 서울들의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조선의 양반들 사류의 절반 이상이 서울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노론 정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서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인들은 명문 남인 집안에서도 벼슬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들을 그 등용하고 그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노론은 좀 여유 있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노론 정권이 유지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노론이 집권했을 때가 분위기가 점점 그 서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홍길동전에서 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조대에 규장각의 검서청이 만들어지고 사검서가 나오고 그 박제가 유독공 뭐 등등해서 사검서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 됩니다만, 그러면 그리고 한마디 가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여기서 보면 김가진, 윤치호, 그다음에 민영기, 안경수, 밑에 이범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의 한 분인 이휘종, 이범진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완용의 형인 이윤용,
그리고 유능열 눈치여부자 등등 해서 뭐 고관 대신에 절반이 서울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서울대 사회적 진출이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하고 또 하나 이제 또 대비해서 봐야 할 건 뭐냐면 김가진 선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따로 양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받아들여도 제사는 못 물려준다. 좀 굉장히 모순된 거지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사의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사가 툭툭툭툭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살다가 이상해지는 사람이 워낙 많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조선 후기에서부터 가령 서울 문제를 타파하자. 이거는 조선 후기의 개혁운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죠. 다만 그것을 그 서울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아주 높아요. 중인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양반들 가문에서는 그 좀 밀리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실력을 갖춘 엘리트층이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하는데 이 운동에 나섰었던 분들 중에서 물론 돌아오지 않는 밀사는 친일을 한 건 아니지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현대사와는 맥이 단절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친일로 가거나 그랬는데 가령 김가진 선생 같은 경우에 이 서울 타파 운동, 조선 후기의 그 개혁 운동의 힘을 갖고서 개화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화파 김가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박 교수의 사랑방, 지금이 어디쯤이냐면 헌법재판소 거기 그 백송나무 있죠. 이제 그 근처가 저게 그 김 교수, 그러니까 박 교수의 뜰하게 있었던 사랑방이고 저기에 개화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할 것 없이 저기 다 모여서 했고 박 교수의 제자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가진 선생의 이 남긴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김옥균 그 순서대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입니다. 예, 왼쪽부터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인데 아주 다 이제 하이칼라가 됐고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죠. 이제 그런데 이조연에 대한 그 제문이 있습니다. 이조연은 김가진의 친구이지만 김가진보다 한 발 앞서서 관직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연안시의 명문가지만 같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갑신정변 때 왜 우정국에서 그 개화당에 이제 칼 들고 나타나서 거기 들어오는 대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는 4대당의 수정으로 4대당의 괴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제문에 의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조연이야말로 박 교수의 의발을 전수했다. 의발을 전수했다는 말은 주로 선종,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그의 가장 정통 제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당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뒤집는, 제가 이 시기가 전공이 아니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갑신정변에 대한 이해, 흔히 개화파가 4대당을 척결했다라고 하는데 개화파는 이 문중에서 나왔고 여기서 가장 높은 제자가 이조연이었다 이제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당시의 정치사를 조금 더 권력 관계를 갖고서 4대냐 개화냐라는 사상사보다는 어떤 권력의 문제로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굉장히 대단히 흥미로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 외교관으로서의 김가진 보면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외교관 관념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신이 갔는데 동방예의지국이죠.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개념도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왕을 뽑다니. 그런데 하여튼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큰절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죠. 역력한데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다가 공관, 이건 이제 잠시 다녀간 사절이었습니다만 공관을 짓게 됩니다. 이게 일본에 만든 공관이고 아마 우리나라 해외에서 휘날리는 뭐 거의 첫 번째 태극기인 셈인데 이 공관이 처음에는 이 공관에 영사로 부임한 사람은 민영준, 그 당시에는 민영준이었고 나중에 민영휘로 개명을 했죠. 휘문 학교를 만든, 그러니까 그 한말 일제에서는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양반인데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영사인데 가서 일만 걸어놓고 뭐 실제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일은 김가진 선생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찬관으로 갔다가 이제 그 공사가 돼갖고 4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주재 외교관으로 4년을 그 활동을 하셨고요. 그때 보면은 한성의 풍문과 명사라고 일본 사람이 쓴 이 책입니다만, 그 중국의 주일공사, 그러니까 주일 청나라 공사, 청국공사 왕봉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을 견제하는 거죠.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뭐 외교사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중국이 그렇게 견제할 때 무슨 얘기야? 조선은 자주국이야. 뭐 우리 왕이 있었고 왕이 한마디 또 명령 하나 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했어. 이제 해서 어떻게 이 청나라한테 대청 자주 외교를 했었다 하는 게 일본 사람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이 초보적인 암호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너무 간단해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지만 그 한글 자모를 갖다가 엇갈리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규칙을 정해서 자모는 그냥 그 가라고 쓸 때 뭐 두 개를 쓰면 가, 아, 야, 어. 그래서 그 모음은 거를 쓰고 자음은 하나 앞에 히읗으로 와서 허라고 쓰면 그게 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약속을 해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그건 이제 초보적인 이거를 직접 만드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어떤 외교관으로서 이제 암호 문서 이런 걸 만든 그 재미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을 다녀간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인상들을 갖고 있었죠. 오리엔탈리즘적인 분위기였고, 뭐, 아이고, 시궁창 냄새 난다, 이제 하고, 저, 뚜치팡팡 하는 거에, 뭐, 사람이고 돼지고, 뭐, 다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이제 그런 시절에 조선을 대표하고 그 외국 사람들에게 조선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세비지 랜도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만나본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또 김가진 선생은 뭐라고 농을 했냐면은 내 목이 지금 아직 붙어 있는 게 나도 놀랍다. 아직 내가 이렇게 목이 붙어서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격동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갑오개혁의 주역이 되는데, 갑오개혁은 성격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이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동학농민군들이 외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오개혁을 현실적으로 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쳐들어가고 그 뒤에 대한군이 모셔져 있잖아요. 대한군이 저렇게 모셔져 있는데 이때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총알이 빗발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신이고 내관이고 뭐 내금이고 뭐 한 명도 없는데 김가진 선생이 나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고 또 일본어가 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교섭을 해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군국기무처죠.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져서 요새 기무사 하는 게 기무란 말을 우리나라가 잘 안 쓰는데 이때 쓰고 아마 다시 처음 나온 게 기무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16인으로 그런데 이 화가가 너무 똑같이 그렸어요. 다 똑같이 그려서 누가 누군지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김가진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군국기무처에서 나온 법령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전해지기로는 거의 대부분 김가진 선생의 손을 거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재밌는 건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 하나를 어디서 구했는데 미국 설표
뉴욕 스탠다드 석유회사. 예, 그 뉴욕 스탠다드 석유회사인데 뭐냐면은 이분이 농산공부 대신을 하다가 뭐냐면 이제 을미사변도 나고 했는데 을미사변 나니까 다시 일본 공사를 나가라고 했는데 안 가셨습니다.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국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원수를 갖고 일본한테 항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안 가시고 뭘 했냐면 농산공부 대신은 사임하시고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만들었다가 이걸로 구속됩니다. 친일 내각이 들어서서 구속을 시키는데 구속을 시킨 거 사유는 뭐냐면 농산공부 대신할 때 호합한 파티를 벌였다 하는 건데 내막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석유회사를 누가 수입을 했겠습니까? 그전까지 일본 사람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산공부 대신하면서 야 이거 이제 점점 기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 이 건이 일본에서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 김가진이란 인물을 평할 때 보면은 늘 친일파라는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본 쪽 자료를 보면은 저거 우리 사람 아니야. 일본이 진짜로 자기네 편을 얘기할 때 김가진은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식으로 표현한다면 지일파라고나 할까요? 어떤 고정의 최측근으로서 아마 왕당파로서 일본에 대한 전문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산공부 대신도 하셨고, 또 상업적 감각 있고 해외 생활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건 일본 상인들이 아우성을 쳐갖고 김가진 구속되고, 이게 서재필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서재필은 이제 그때 뭐 버티질 못하고 그 미국으로 돌아가고, 뭐 이제 그런 그 사연이 있습니다. 또 그 무렵에 독립협회를 만들었죠. 독립신문 만들어지고 김가진 선생이 독립협회의 주요 간부 중에 한 명입니다. 독립협회의 그 회장은 안경수, 피살당했고, 그 또 위원장이라고 이완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 명단 나올 때 무슨 서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가진 선생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니까 독립협회 핵심 간부죠. 그리고 그 이제 뭐 거기서 뭐 만민공동회도 열고 했는데 김가진 선생은 어떤 점이 특별하냐면 처음에는 관민공동회였죠. 관과 민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뭔가 그래도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왕을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섰는데 이게 이제 고종이 보수화되면서 사실은 독립협회를 버리죠. 그리고 탄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끝까지 민중편에 서서 그 소두라고 하죠. 상소문을 올릴 때 그 4차 상소가 거기서는 김가진 외 몇 명 하는 식으로 갔었으니까 민중들 편에 이제 끝까지 그 쓰셨던 편인 거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독립문의 현판 글씨를 누가 썼느냐입니다. 근데 문헌상으로는 당시 문헌에는 기록이 없어요. 1926년 이완용이가 죽었을 때 그때 이완용 기록에 독립문 현판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이완용이 독립협회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완용이 지금은 이완용을 안 쳐주지만 당대에는 명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일당이라고 해서 이완용 효가 꽤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또 그 우리 동농 선생 대개 전해져오는 얘기와 또 그 밖에 몇 군데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는 동농 선생께서 저 효를 쓰셨다는데 동농 선생도 당시에 명필로 손꼽혔고 독립협회 최고 간부였고 비원 건축하면서 뭐 그런데 현판들 또 그다음에 뭐 영남로 뭐 여러 군데 그 이제 유명한 정자나 사찰의 저 현판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저게 글씨도 아니고 돌에 새긴 거고 글자가 너무 한글하고 한문 세 글자밖에 안 남아서 이 서예 전문가들도 뭐 단언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필체가 동농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아직 결정적인 사료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건 이제 이완용의 사진이고요. 재밌는 게 이게 이제 해주먹이라고 해서 해주가 먹으로 유명한데 동농 선생이 황해도 관찰사를 할 때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제 주변인들에게 선물할 때 뭘 했냐면 해주먹에다가 독립 써갖고 그 했기 때문에 이 김가진 선생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제 하는데 아직 단언하기는 조금 일러서 이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국의 대신으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이건 사진이고 이제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제국의 대신인데 일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그 서울 출신으로 대신이 된 사람이 많았지만 일품이 된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조선 500년 동안에 서울 출신 일품은 딱 3명 나왔는데 한 명은 조선 초기의 유자광이
연산군 때 그 유자광이었고, 두 번째가 선조 때 우리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이고, 세 번째가 한말의 김가진 선생. 이렇게 이제 세 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임명되는 거고, 이분이 남긴 주요한 업적이 법부 대신 서리로 계셨고, 법부 대신 이제 정식 발령이 안 되고 서리로만 계셨고, 그 다음에 완간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법부 대신 서리를 할 때 준비가 돼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가, 근대적인 사법 체계, 형법 체계가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상공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고, 형법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협회장으로 계셨는데, 대한협회는 성격을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뭐 중고등학생 때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애국제를 띄고 그냥 계몽운동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대한협회의 친일적인 요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친일을 나라 팔아먹은 친일하고 똑같이 봐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뭐 친일이라고 해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호흥학회를 보고 대한협회 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화학책에 서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농산공부 대신을 하면서 신학문, 새로운 과학, 그래서 화학책, 양잠책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서문을 쓰셔서 신학문이 들어오는데도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하게 기여를 하셨고, 제가 아마 화학책 중등화학인가요? 예, 중등무기화학 서문이네요. 물명고는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생물학책 비슷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거 이제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분이 자기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받은 거 분명하죠. 자기 받은 거 분명하고, 자기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친일로 높은 수준의 친일로 그러니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내신문 같은데 보면은 남작 아무개 해갖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일제 초기에 그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포자기의 심정이셨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귀족으로서의 활동을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이제 뭐 이노우에 가오루가 죽었을 때 이노우에하고 또 일본에 오랫동안 체제하셨고, 그때 외무 대신하고 그랬으니까 교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노우에가 죽었을 때 조문을 갔다든지, 이토우가 죽었을 때 조문을 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친일의 흔적이다 이제 남아 있는데, 과연 그거하고 대동단 활동하고 어떻게 견주어 봐야 하느냐, 이제 그런 쟁점이 남습니다. 이게 고종 황제 돌아가시기 전날 사진입니다. 뭐 건강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옆에 이게 한가인데, 한상학이라고 이완용의 조카인데, 저자가 뭐 독이든 식행과 수정과를 드시게 했다. 그래서 독살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동동 선생도 상해로 망명하신 다음에 고종 황제는 독살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부검을 해서 확실하게 밝혀낸 건 아니지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신의 상태나 돌아가시는 광경이나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독살이라고 믿었고, 그게 독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밝혀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면은 거의 대부분 고종 황제가 독살당하셨다고 믿은 게 그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섬유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에 이제 전시를 할 때 이 동농 어른께서 일산역에서 망명을 하셨는데, 일산역에 3등 기착관을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시를 남기신 거에 보면은 여기 이 기착관에 타고 있는 낡은 옷에 이 노인네가 망국의 대신인 걸 누가 알냐. 그리고 한 번 나라 천리길을 간다 하는 식으로 이런 데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고령이지만 뭐 아주 기계가 넘치는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중국 신문에서 한국의 남작이 모험을 해서 호는 상해를 옛날 중국식 지명인 호죠. 그래서 상해에 왔다. 그다음에 뭐 여기
한국의 황자 의친왕 망명이 실패했지만 의친왕 망명을 같이 그 황자와 유로가 같이 왔다 이제 했고 그 한국의 대신 김씨성을 가진 남자에게 꾸리로 노동자로 변정해서 도주했다 이제 이겁니다. 자기를 반납하지 않았다 하는데 나 이렇게 망명할 거니까 자기 반납한다.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친왕을 그 편지를 보냈고 의친왕도 이제 친서를 그 임시정부 쪽으로 보냈는데 조선의 평민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의친왕을 모시고 가려고 한 게 복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정부의 그 당시에 대중들의 어떤 상태나 뭐 그런 걸 생각할 때 의친왕이 가야 그래도 민심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아니냐. 우리는 사실 지금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임시정부에서 공화제로 바로 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재조명하고 재평가하고 하여튼 뭔가 분석을 해야 할 게 보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보천교 교주가 차천자예요. 차경석인데 본명은. 차경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차천자 그런데 뭐냐면은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 공화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천자를 뽑는다 이거예요. 대중들의 심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 전까지도 또는 지금도 그럴지 모르죠. 경상도 산골에 가면은 박근혜 나타나면은 공주마마 오셨느냐고 엎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천 년 동안의 군주제가 진행되어 왔는데 임시정부가 거기 지식인들 몇십 명 모여갖고 우리 공화제야 한다고 해서 대중이 다 따라올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오히려 차천자의 그 보천교에 몰렸습니다. 보천교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그때 이제 조선의 인구가 1700만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더 지나서 한 2000만 잡을 때예요. 그때 보천교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 요새 촛불 집회하면은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다르죠. 경찰 추산 200만, 주최 측 추산 600만이에요. 조선 인구는 2000만이라고 할 때. 경찰 추산 200만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어떤 의미냐. 기독교, 불교, 천도교 그 세 개를 다 합친 게 100만쯤 될 때입니다. 그때 보천교가 20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민주공화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선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민주공화제라는 것도 고종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민주공화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종황제 살아계실 때는 공화당 얘기 거의 못 나왔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그 18년 무호독립선언에서만 나오는 정도였고 근데 고종황제 돌아가시니까 임시정부 같은 데서는 다 내놓고 대신 논쟁을 하죠. 옛날 황실을 우대할 것이냐 아니야 다 평미냐 그렇게 갈 것이냐 논쟁을 하는데 아마도 동농선생이나 뭐 대동단에 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그래도 이게 지금 대중들의 상태가 이런데 의신왕 같은 분 모셔와서 임시정부에 가담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전혀 표현해 보면 왕정이 있어야겠다 하는데 그게 전제군주 왕정이 아니라 입헌군주 정도. 우리는 사실 한반도 입헌군주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고 대동단이 그렇게 좀 옛날 분들 그리고 옛날 분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친일적 행동을 하셨던 분들 동농선생만이 아니라 우리 저 대동단의 그 단장을 맡으셨던 전엽 선생님, 또 우리 신선봉영 선생님의 저 장인 되시는 그 최익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일진회 회원이었습니다. 일진회 핵심 간부였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진회를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진회가 그 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팔아먹은 뭐 매국노 집단 그렇게 되지만 사정이 좀 복잡한 게 일진회 회원들이 10년 전에는 뭐 했을까요? 일진회 회원들이 독립협회 핵심 활동가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두 개의 과제가 있었죠. 근대화와 독립이라는 두 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근대화에 좀 더 방점을 찍었던 분들이 일진회가 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뭘 해보려고.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도 일본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
그 점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판을 받아야지만 저는 그게 송병준이 이완용이 같은 친일하고 같은 부류로 얘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체를 좀 뒤늦게 깨달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거죠. 일진회의 핵심 간부였고 전역 같은 사람은 일진회 내에서 랭킹이 이용구, 송병준 그 다음에 급쯤 되는 3등, 4등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익환 선생도 일진회의 핵심 간부 중에 한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3.1운동을 거치면서 독립운동에 나서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일본을 속았다 내지는 우리가 일본을 잘못 믿었다 생각하고 독립에 나서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중심으로서 동농 선생 같은 분을 모시는 겁니다. 동농도 대한협회를 할 때는 대한협회가 일진회와 쌍벽을 겨루는 두 개의 단체였는데 때로는 일진회를 비판하고 때로는 일진회와 협력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일진회와 협력하던 시기로 보면은 친일 자료가 많죠. 이제 이런 게 김가진은 친일파였어 하는 또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대동단을 만들고 독립운동에 나서고 망명을 했다 하는 점에선 완전히 친일은 옛날 것이고 선친일 후독립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동농 선생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그 후독립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친왕을 모시고 가려고 했다가 의친왕 탈출했어요. 조선 국내를 벗어났습니다. 신의주를 건너서 단동까지 갔는데 이 왕족이라는 게 몇백 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평민으로 변장을 했지만 얼굴이 자체 발광.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 형사가 알아보고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친왕이 탈출을 했다면 임시정부도 약간은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의친왕이라는 존재를 의친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국의 신민이 되겠다, 평민이 되겠다라는 그런 틀 안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할 때 이거 큰 겁니다. 자, 위아래 다 없이 우리 3.1운동을 전 국민이 다 이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3.1운동에서 전 국민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 핵심이 대동단이고요. 그 다음에 김가진 선생 같은 분이 74살이었으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노인 중에 상노인이니까 노인층을 또 대변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개화파 중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서재필 선생 한 분이었어요. 독립유공자 중에 보면은. 근데 서재필 선생은 어떻습니까?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협회 할 때죠. 그러고는 미국에 가서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3.1운동 소식이 나니까 뭐 미국 필라델피아 그 사시는데 그 근처에서 좀 하신 거지 국내 대중과 연결돼서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화파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는가? 가령 조선 후기에 개화운동이, 조선 후기에 어떤 근대화운동이 개화운동으로 이어졌는가 했을 때 그 고리는 동농 선생입니다. 그리고 개화파 중에서 독립운동으로 진짜로 가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동농 선생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동농 선생님의 위치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소중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가진 선생이 그런데 오셨는데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신다는 얘기가 국내 신문에도 나요. 이렇게 이제 뭐 가서 고생한다, 밥 굶는다, 뭐 이제 그런 소식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국내에 있었던 대표적으로 윤치호 같은 사람, 윤치호가 좀 묘한 동농 선생에 대해서 좀 묘한 시기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당신도 망명을 해라,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권했더니 나보고 김가진이가 되라고 일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일개다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하셨고 바로 거기에 고생을 하실 때 이제 아드님과 며느님 우리 김재동 선생님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따라하셨죠. 그때 나이 20살. 그러니까 늦장가를 가서 늦둥이를 두셨고 동갑내기 며느리 그러니까 아주 갓 20살짜리들이 따라가서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가정부의 내막 그래갖고 하는데 보면 동농 선생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뭐 대동단원을 검거했다 하는 게 대동단원 검거가 이제 20년대 초반에 주요 독립운동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동단 총재 김가진의 신임장을 갖고 이거 갖고 와서 뭐 하는 거냐면은 독립운동 자금 내놓으시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있고 또 교통청장이 뭐 그 신입장 도장 찍어주고 이제 한 거인데 그러니까 임시정부와의 관계 같은 거 이런 걸로 볼 때 임시정부와 대동단의 사이가 그러니까 위상은 달랐지만 임시정부 쪽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연통제하지만 연통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김가진 선생의 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게 있게 봐야 할 이유는요. 자, 여러분이 국내에 살고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와서 독립운동하는데 군자금 내놓으셔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동단 총재 김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김가진이가 친일파였으면 여러분 독립운동 자금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낼 리가 없죠. 그리고 미쳤다고 그러면은 이걸 받아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거 걸리면은 붙잡혀가서 감옥, 징역사기 오래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김가진의 신입장을 갖고 국내로 잠입하고 또 들어가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고, 그걸 보면 어때요? 김가진이라는 이름이 모르는 이름이 아니라 한말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김가진이 오히려 아까 우리 김정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들까지 받았던 사람이 독립운동으로 갔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큰 겁니다. 일본에게서 더 충격이 큰 겁니다. 제국의 귀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고 군자금을 받고 다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김가진이라면 누군지 아는데 이걸 갖고 비웃은 게 아니라 김가진이라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 망명을 해서 이렇게 대동단 총재로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임시정부에 무슨 총장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국내에 김가진 선생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징 자본으로서 김가진 선생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김가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신입장 갖고 들어와서 이제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대동단 총재로서 국내에서 시위 주도하면서 망명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또 그러면 여러 명이 군자금 모금하다 잡히고 해서 대동단원으로서 서원을 받은 사람이 50몇 명이에요. 58명인가? 83명? 83명이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어느 독립운동 단체가 그 정도 숫자가 될까요? 임시정부, 광복군, 의열단, 몇 개 빼놓고는 아마 대동단이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됐는데, 김가진 신입장 들고 하다가 이거 갖고 왔다가 잡혀서 감옥 간 사람들은 다 독립유공자가 됐는데 이 신입장 써서 보낸 김가진 선생만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여튼 이 장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분이 김가진 선생인데 이게 저도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이게 3.1운동 2주년 기념식이에요. 근데 1주년 기념식을 써놓은 것도 요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해놓은 것 같고 만국기가 휘날리고 이렇게 독립 기념 밑에다가 대한민국을 수직으로 쓰고 다 똑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보십시오. 첫 번째 기념식에도 동농 선생님이 아마 같은 위치에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3.1운동에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독립은 안 됐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웠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3.1운동 기념식을 한다고 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물바다가 된 거죠. 눈물바다가 됐는데 거기에서 최고 원로로서 단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에서 국노라는 표현을 썼죠. 정식 고문이나 그런 직위 같은 걸 주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들 기록에 보면 고문적 위치, 유일하게 고문적 위치에 있다 라고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임시정부의 국노였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축 대한민국 몇 년. 아까 서명에도 보면 민국 몇 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벽파면은 진짜 복벽파였으면 민국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대한민국 민국 2년 원단 아마 1920년 초
그러니까 19년 11월 달에 망명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망명해서 날짜를 바로 딱 맞추지 못했지만 망명 100주년을 넘기지 말고 대동당 결성 100주년 넘기지 말고 해서 11월 달에 이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기막힌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말씀한 임시정부를 개편하자 하는데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 이승만이 이제 하도 말씀드리니까 이승만을 갈아치자 하는 겁니다. 이승만을 갈아치자 하는 그 자료에 보면 이것이 김가진, 백준, 박은식. 백준은 아마 대종교를 했던 백순. 일본말로는 그 순을 쓴자인데 그것도 일본말로 읽으면 준이니까 아마 이렇게 오자가 난 것 같아요. 백준이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디 성분도 그래서 이 세 분이 임시정부의 대통령 물망에 올랐다. 대통령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은 이제 이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이 되시죠. 박은식 선생이 그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김가진 선생은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 되는 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도 뭐랄까 마지막 사치랄까 영정사진이라는 기분으로 찍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영정사진이라는 기분으로 찍으셨을 거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부고가 나는 겁니다. 부고가 나는데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써졌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독립운동 수령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내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빠졌죠. 그리고 이 신문기사가 제가 따로 다 모아놨습니다만 돌아가신다면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면 하루 크게 맞잖아요. 그렇잖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 장난치는 동안에 계속 신문에 거의 많은 크기로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당시에 유림연합회에서 따로 이제 상에서 돌아가셨는데 국내에다가 비서 따로 만들어서 요구상을 했고요. 임시정부에서도 가난 선생님이었지만 이렇게 성가대 장례를 모셨습니다. 장례를 모셨고 부욕이 남아있어요. 여기 부욕에 보면은 당시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이름은 죄다 나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사진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란 게 국내 부욕을 찾다 보니까 그 동아일보에서 단체로 주문을 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동아일보에 계셨는데 그때 저 주문객에 거기에 그 방명동에 저 할아버지도 찾아서 아이고 이게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할머니께서 이제 장강일기 쓰신 뭐 잘 아시죠? 처음에는 녹두꽃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의현 선생님, 정정화 할머니 두 분 다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건 할아버지 때문인데 두 분은 독립유공자가 되셨지만 동농 선생만 아니세요. 그리고 저 꼬마가 바로 김재동 선생님입니다. 백범의 무릎에 놀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지금 90 노인이 되셨는데 이제 필생의 소원으로서 자 솔직히 그래요. 서훈 우리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서훈 받으려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서훈을 신청하고 자꾸 이제 퇴짜 맞고 하는 게 참 사실은 모욕스럽죠. 근데 왜 서훈을 받길 원하느냐? 유해를 모셔야 할 거 아닙니까? 유해를.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의한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의열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고문당해서 정신 이상이 되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또 광복군을 하셨고 장강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가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밥은 어떻게 먹었으며 잠은 어떻게 잤으며 생활은 어떻게 했으며 그 얘기가 장강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재현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찾은 건데 내일 신문에서 괴 여자 3명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뮤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뮤희라고 나오니까 뮤희가 정병화 여사가 어릴 때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창노랑 저랑 똑같이 있었다 하니까 고창노는 사실은 주소입니다. 주소. 그러니까 김만희 선생님 사실은 중국 주소인데 아마 기자가 이제 정식으로 보도자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그 경찰서에 가서 어깨 누르고 열심히 느끼다 보니까 고창론 42라고 된 걸 고창론한 사람인데 42살 중국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보가 났지만 이제 장강일기에 보면은 작가가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사도 확인이 됐고요. 저거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었던 건 그거예요. 독립운동 군자금을 얻으려면 독립운동 자금을 얻으려면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인심이 바뀌니까 문을 뚫겠는데 문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시더라? 그러고 문을 닫더라. 저 장강일기 읽을 때 여러 군데가 참 울컥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이 하여튼 이제 피난 다니던 시절이고요. 이건 뭐냐면은 사진이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DDT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돌아올 때 환영의 꽃다발을 본 게 아니죠. 임시정부가 귀국한다고 한국한다고 해서 무슨 꽃다발 주고 뭐 이렇게 환영식 하는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의 주인은 미군이었고 이것도 뭐냐면은 콜레라가 상해서 돌았다고 해서 상류가 안 시키더래요. 부산 앞바다에서. 미칠 노릇 아닙니까? 20몇 년씩을 망명하다가 고국에 왔는데 불빛은 보이는데 바다에다 세워놓고 상륙 안 시켜요. 그리고 간신히 상륙 허가가 떨어졌는데 꽃다발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DDT 세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한국전쟁 나고 저 사진은 뭐냐면 아이고 부역자 처벌 있죠. 전 숱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정화 할머니는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곤욕을 치르셨고 이거 최근에 제가 찾았는데 그 판결문이에요. 이분이 붙잡혀 종로서에다가 부역자라고 해서 잡혀갔는데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한지성이라고 왜 조선운용대 부사령관 하던 사람이 서울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쌀가마를 지고 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는 뭐 부하들도 많았겠지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야 한지성 본인이 얻어먹었지 부하들이 얻어먹은 거 아니니까 그 얘기를 갖추는 거죠. 근데 금딱지 그 전쟁 시기에 번쩍번쩍한 사람이 하얀 군복에 이렇게 쌀짝 메고 와서 딱 놓고 가니까 그 뭐 휘둥그레지고 뭐 저 집 뭐 무슨 대단한 빨갱이 집안인가 보다. 뭐 이제 사실 뭐 명백하게 우익 쪽에 서 계셨었던 건 명백하지만 이제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엄 선생님 김혜연 선생님의 납북되시니까 당연히 그 수소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하다가 간첩 비슷하게 그런 걸로 잡혀가서 이제 국가보안법 국방병비법으로 재판받았는데 어떻게 하여튼 우연히 판결문을 찾았습니다. 판결문을 찾았는데 그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가슴 아픈 게 종로경찰서에 잡혀갔더니 뭐 손찌검 하는 놈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낯익은 놈들이 있더라. 20년대 독립군 그 조업하던 놈들이 1950년대에도 또 그 부역자라고 그 이제 이런 분들을 못 살게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김가진 선생님 조선 후기에 신분 타파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 우리의 자생적 근대화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화 운동을 거쳤고 그다음에 그리고 독립운동까지 오셨고 조선시대 개화기 독립운동 오셨고 그 아드님 김혜연 선생님 독립운동 하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남북협상회도 하셨고 통일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정화 여사님도 같이 그 부군하고 같이 하면서 또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으셨고 우리 김자동 선생님 민족일보 기자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우리 조용수 언론상 그 이제 받으셨고요. 그래서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었고 그리고 우리 저거 무슨 사진 같아요? 줄 타는 사진 아니에요? 고공동성 사진. 김진현 그 위원장님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김자동 회장님의 큰 따님이죠. 그리고 둘째 따님 김선현 회장님도 또 노동운동 하셨고 그리고 조카는 시민운동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의 신분타파 운동에서 개화운동에서
독립운동에서 통일운동에서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까지 이어지는 한 집안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집안이 과연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가진 선생님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하나의 독립운동 명가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김가진 선생님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었던 수많은, 안 그랬었으면은 김가진 선생님 개인뿐이 아니라 3.1운동의 힘이죠. 3.1운동의 힘이 김가진 선생님도 다시 일으키고, 전엽 선생님, 최익헌 선생님, 안 그랬었으면 그냥 일진에 친일파라고 낙인 찍혔을 사람들을 다시 독립운동으로 불러내는 그 중심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못 받아서 서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유가족들이야 제가 울컥울컥 하는데 유가족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서원 문제를 지금 이런 구조하에서 떠내는 거는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도 독립운동에 서훈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게 그때 2014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할 때 이 전시를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이산됐습니다. 동농 선생은 상해에 계세요. 근데 상해에서 우리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고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독립유공자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동농 선생님 계신데 동농 선생님만 서원 못 받았다고 못 모셔왔어요. 이런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동농 선생님은 상해에 계십니다. 그 상해에 그때 있었던 묘비는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 묘비는 가상으로 다시 세운 거고요. 김희한 선생님은 평양의 애국열사등에 계십니다. 정정화 선생님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계셔요. 이분들 한 가족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산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서원을 꼭 모셨으면 하는 거는 동농 선생님 유해를 하려면 거기가 또 하필 중국의 송경령, 그러니까 손문 선생의 부인이죠. 송경령 공원이 돼서 거기서 삽을 뜰려면은 굉장히 이제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보훈처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데 서원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처지입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